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도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내 증시,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내용이 없다라는 소식에 좀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 이어지는 사실 또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간밤에 57,000달러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시총도 2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제 저는 이렇게 어느 토론방이라고 하더라도 댓글란이죠. 댓글란을 네. 보다가 참 무릎을 쳤습니다만 어느 분이 딱 한 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데 그게 밸류업 UP를 옮긴 한글이 아니고 있다 없다 할 때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요? 정부가 내놓은 그 방안이 너무 실망스럽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 하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제 개편이라든지 뭘 하려면 네. 전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뭐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제일 앞에 정치입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 줘야만이 이렇게 그 다음이 되는데 어쨌거나 주주하는 측은 기업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 거 자체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자율적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제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죠. 네. 자율적으로 얼마나 어느 가능할까.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네, 그런 보시는 부분이 좀 거네요. 아쉬웠던 것 같고 예.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문제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갭업이 나왔는데 그 갭 다 채우는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네. 됐는데 지금 글로벌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 세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까 밸류업 네. 관련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조금 짚어보고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실망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그리고 또 중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버틸 거다. 아니면 오히려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버텨주고 계속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만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같이 쫓아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P 500, 나스닥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들을 돌려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값이 나왔었냐면 미국의 S&P 500 관련해서 네네.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 시장의 어떤 예측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시면은 S&P 50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지만 네. S&P 500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매그니피센트 7만 올라갔다면 최근에 들어서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4개월 동안에 S&P 500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덜 올랐지만 작년 전체로 보시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 거의 70% 이상 올랐는데 S&P 500은 그 7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괴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이 많이 올라가지만 S&P 500도 네.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이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건 아래에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확연하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 네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금리를 0.25% 빠르게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이 금리를 내려줘서 이제 3.95%면 네.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얼마죠? 5.2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걸 또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미 연준은 금리를 한번 내려줄 것 같다. 근데 언제냐? 이제는 5월보다는 6월 달에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4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럽다. 근데 네. 4월 숫자가 발표되는 5월 15일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달부터는 금리를 한번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한 60% 정도의 확률로서 지금 내려줄 거다. 6월 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연말까지는 그럼 얼마나 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0.5%, 많이는 1% 이상 내려줄 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M2 증가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좀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유동성적인 부분 모두가 다 시장이 어떤 급락장이 나올 거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한국에서도 좀 나와주면 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한국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보자. 지금 우리 유 본부장님은 진짜 운용하는 포트의 수익률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깜짝 놀랐네요. 치킨 2만 원에 배달료만 6천 원. 30%네요. 와, 플랫폼 하나 깔아놓고 30%씩. 유 본부장님 얼마 받으세요? 운영 수수료. 예? 운용 수수료요? 한 1억 맡기면 1년에 저 유한터증권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1억 맡기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2%입니다. 2%. 네. 그래서 1억이면은 200만 원인가요? 네.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10몇만 원.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간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도 고객한테 8%는 가네요. 그렇죠. 20%면은 18%. 그것보다는 더 내겠죠. 까먹으면은 그래도 2%죠. 네. 야, 아니 싸다. 30% 배달료에 비하면. 그러네. 30%랑 비교하면 참, 그러네요, 네. 정말. 성과가 연간이 뭐 20% 가까이. 성과가 그러니까, 나니까. 네. 요즘 반도체 이제 AI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M7보다는 이제 AI 쪽으로 가는 것 같고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금광 러시가 골드 러시가 터지니까 이제 청바지하고 삽자루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돈 벌었다는 그 얘기가 자주 비유되는데 이제 칩 만드는 데하고 서버 이런 쪽이 이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인텔은 영 주가가 반응을 못 하고요. 거기도 여기저기 해서 뭘 해보겠다는데 반응을 못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며칠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이렇게 시세를 보이는데 네. 장중 흔들림이 굉장해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이크론 쪽으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AI로부터 시작을 네네.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드웨어가 올라가죠. 네. 그게 시스코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그게 이제 뭐 애플이라는 기업들도 나왔고 아마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는 굉장히 뒤죠. 닷컴버블 붕괴되고 나서.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사이클이 다 압축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중에 이제 다 올라갈 거고 그 사이에 뭐 어떤 붕괴 현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AI 사이클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라가는 폭도 높을 것 같고 기간은 좀 더 짧아질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는 뭐 이 사이클이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3년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 고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를 까는 그 종목이 엔비디아이겠죠.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이외에 뭐 SMCI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HB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HBM에 있어서 1등이 누구냐? SK 하이닉스. 예, 여태까지. 여태까지. 예. 근데 삼성전자가 늦었지만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또 마이크론이 네. 이제 새로운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산업은요. 예.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점 효과. 네. 그래서 물론 나머지 삼성전자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거의 뭐 8, 90% 이런 거를 예. 떨어져서 뭐 한 50%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아마 SK 하이닉스일 거고 네. 나머지 30%, 20% 정도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 세 개 회사 정도는 당연히 살아남는다.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겠고 네. 여기에 따라서 또 이 메모리 쪽 다른 쪽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또 디램의 수요, 또 낸드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적인 차원에서 이 세 개의 종목은 다 들여다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둘 거냐 적게 둘 거냐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차원이고요. 예. 마이크론이 주가가 거의 뭐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한 8% 올랐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갈 이유가 있냐?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롱숏을 만드는 전략가들 중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포지셔닝 리밸런싱을 일으켰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운용을 할 때는 이 업종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가 어떻고 그 2위, 3위의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이렇게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 사이클이나 IT 산업은요. 2등주를 투자하기보다는 1등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거는 네.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인 수익률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IT, AI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1등주 들고 가는 거는 꼭 하셔야 된다. 요걸 좀 약간 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네. 1등이 어디였죠? 엔비디아. 예. 2등이 어디죠? AMD. 예. 3등이 어디죠? 인텔. 그죠? 예. 처음에 연초에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예. 저희가 이제 AMD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텔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연말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결과가 나왔냐? 그냥 엔비디아의 독식 시대였다 거의. 그리고 AMD도 쫓아왔어요. 나쁘지 2등까지는. 네네. 근데 인텔은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3등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뉴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0이던 게 뭐 0은 아니지만 조금이던 게 한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걸 칩셋법 가지고 때문에. 예, 예. 예. 요걸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가져야지 나머지도 따라올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 세 개의 기업들이 변화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산업은 어쨌든 1등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 3등도 살아남겠지만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우지수 S&P 500 지금 사상 최고 증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될 수 있을지 그 여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좀 시장이 쉬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5월 15일까지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팔았다가 사는 전략 말고 왜냐하면 좀 조정이 필요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의 숫자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여건 부분보다도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유동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 하락이 있다면 굉장히 폭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과거 추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11월, 12월 달이 1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 상승폭이 나오고 83%의 확률로서 그다음에 1, 4분기가 굉장히 높게 6.6% 평균 상승하고 100%의 확률로서 지금이 딱 S&P 500이 5,080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간 상승폭으로 계산하면 5,700이 나오고 100%의 이 확률적인 부분이다. 근데 5,700으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비싸 보였어요. 좀 많이 비싸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도 드리지만 이번에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펀더멘털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꼈느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S&P 500의 적정 지수를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의 금리인 4.25%의 금리를 반영을 하고요. 올해 이익만 반영을 했었을 때 5천이 넘어가면은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올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컨센서스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익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5,537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뭐 8, 9%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5,500이 아니라 아까 5,700 숫자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고 3.95%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중국이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3%대까지도 내려줄 것 같다. 추가로 1% 정도를 더 내려줄 것 같다. 그러면 미 연준도 금리를 아무리 못해도 한 0.5%를 내려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25인데 3.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반영시키고 내년도의 적절한 가치가 얼마냐고 계산했을 때 6천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약 한 19%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오면 저 스토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건 이익이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되고 있고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막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좋고 내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더 올라갈 룸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경기가 계속 좋아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숫자로서는 펀더멘털이 따라온다. 즉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쉬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쉬어가는 동안에 좋은 종목들,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5월 중순까지는 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펀더멘털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소 이렇게 정성적인 지표긴 합니다만 뭐 소비자 신뢰지수는 조금 시장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 이거 이제 주말로 다가오는 이 PC 이게 시장에 어떻게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좀 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월 숫자, 2월 숫자, 3월 숫자까지는 네. 여전히 이렇게 막 시원스럽게 떨어져 주질 않아요. 예. 지금 PCE 말고 그냥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훅 예. 빠졌었죠. PPI도 좀 높게 CPI, 나오고. PPI가 예. 그냥 그랬죠. 연속으로. 네.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떨어져 주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많이.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 좀 쉬어가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고 그런 숫자가 아마 1월 숫자뿐만이 아니라 2월, 3월 숫자까지도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4월 숫자부터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가 지나고 나면 제법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4월 숫자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5월 15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5월 15일 전까지는 지금의 이 조종장이든 아니면 뭐 쉬어가는 장이든 네. 어떤 그 투자의 포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벌써 금리를 내려줄 것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미 연준의 발언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미국의 M2 증가율, 예. 우리가 유동성 지표로 가장 많이 보는 게 M2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계속 줄어들었던 게 작년 10월부터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0월부터 지난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연간으로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환산을 하면. 그래서 그 숫자를 집어넣고 M2와 미국의 시가총액으로서 비교해서 계산해 봤었을 때 충분히 네. 미국 증시가 13%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동성이 부여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려 줄 건데 네네.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져 줘야지 계속 이렇게 될 거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숫자가 안 떨어져 주면은 좀 쉬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2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근데 막 빠지는 시장보다는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 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 그렇죠. 중국 쪽도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월가 쪽에서도 1층인데도 공실률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너무나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네네네. 자, 중국은 심각합니다. 예. 왜 심각하냐? 중국은 부동산 가치를 띄워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부분이 상당히 커요. 예. 그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그 대차 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실수록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부분이 자기 자본에 더해지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막 망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의 그 가계 부채를 네.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하면은요, 중국은 거의 150%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거의 뭐 80%도 안 됩니다. 예. 그만큼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7, 8년에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계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고요. 또한 기업의 펀디멘탈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기 상업용 부동산 오렌지색인데요. 오렌지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연체율 중에서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저희가 계산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뭐 띄워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야 돼요. 네. 연체율 지금 보시면은 위에 도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3, 4분기 대비해서 4, 4분기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네. 전체 연체율이 0.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4, 4분기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은 어떻게 됐냐면 0.11% 상승했어요. 네네. 그럼 별 다른 차이가 없죠. 게다가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1.17%입니다.
뭐 이게 심각한 숫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상업용 부동산을 빌리는 회사들이 네.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어쨌든 공실률은 있지만은 갚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연체율 전체와 과거의 닷컴버블 붕괴가 되기 전의 숫자 네. 또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의 숫자와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연체율의 차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 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도 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대출 증가율이 예.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연체율이 안 올라간다. 이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빌려줘서 연체율을 막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대출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뭐 겨우 꼴랑 5%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펀더멘탈적인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막 높아져서 어떤 큰 위기가 오려면은 올해 올 확률은 거의 뭐 1%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많이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2026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너무 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가지고 네. 시장에 대한 매도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2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2,9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5,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00,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61,800원. 현대차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2,6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2% 상승이 예상되죠. 포스코홀딩스, LG와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보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가 지금 10% 급등이 좀 예상되네요. 리튬 가격 상승 이슈가 있죠. 지금 2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7천 원. HLB 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4,700원. 알테오젠 2.7%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3,200원. 엔캠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원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6,700원. HPSP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4,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은 1% 안팎의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또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같이 안 움직이고 네네. 엇박자가 나는 게 그냥 일상화된 그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예. 저기 유 본부장님. 네. 애플이 뭐 오늘 아침에 애플카 다들 포기했다는 소식. 뭐 많이들 다뤘는데 애플카 한 10년 그거 하다가 접었다 이랬더니 주식은 이 와중에 올라요. 올라가야죠. 오를만 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가망 없는 그 신사업 이렇게 해놓은 거 몇 개 이렇게 좀 제외하면 좀 주가가 오를까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너희 회사에서 무슨 그걸 해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네. 자, 우선 그 예를 들어서 애플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자, 애플이 어떤 기업이죠?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업 마진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네. 거의 영업 마진율이 40%가 넘어요. 대단한 기업이죠. 네. 자, 근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테슬라도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얼마까지 나왔었냐면 뭐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40%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애플이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은 40%의 영업 마진율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가치가 훼손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영업 마진율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40%씩 남기다가 네. 그 처음에는 엄청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이 회사만 거의 팔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네. 들어오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막 늘어나면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을 축소시킬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선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은 예. 바로 마진이 떨어지죠.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하는데 사실 마진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 1등을 만들고 네. 그래서 영업 마진율을 또 확 올릴 수 있는 플랫폼화 시켜서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네. 그죠? 예, 지금 막 그 후자로서 막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리비안, 루시드. 주가 박살났습니다, 지난주에.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니콜라는 상장 폐기설도 막 돌던데요.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차들이 네. 너무 단가를 내리면서 그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킨 게임이 시작됐네요. 예,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애플이 여기에 뛰어든다? 글쎄요. 그 와중에 비아디 무슨 어제 CNBC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뭐 한 2억 넘는 슈퍼카를 만들 모양이던데 맞아요. 비아디도. 비아디에서요. 예. 네. 예, 100km 가는데 2.3초인가? 뭐 2.7초. 제로백이요. 아무튼 네.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전기차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전기차가 플랫폼화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AI와의 연결되는 부분.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인 거고 그리고 쫓아오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BYD. 그 이외에 뭐 몇 개의 중국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기업들은 지금 힘들죠. 판매 대수가 너무 작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전기차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네. 핸드폰 사업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래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핸드폰 사업도 스마트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픽처폰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더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업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기업이 SK 하이닉스이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밸류업에 투자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밸류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밸류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과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밸류 트랩이에요. 트랩? 밸류 트랩? 밸류 트랩? 네. 네. 밸류의 함정에 빠진다. 함정. 예. 성장이 없는 기업이 네네. 밸류만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주가가 올릴 수는 있으나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성장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요즘에 애플이 어려웠었냐면 성장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항상 밸류는 있었고요. 그 기업은. 네네. 왜냐하면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 때문에 매년 한 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 스탁인데 성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성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좀 주춤주춤했었던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이 AI에 있어서 얼마나 잘할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기업이 완전히 캐치업을 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죠. 그 그러네요.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 AI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잡아먹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밸류와 성장이 잘 섞여 있는 기업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렇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면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기업이. 배당은 해줘야 되고 네. 또 성장은 해야 되는데 예. 막 문어발식으로는 안 할 거고 예. 한 쪽에 집중을 하겠죠. 이거 참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그래도 회사가 좋아지느냐 무슨 얘기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 상장 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만 되면 저희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유본 부장님 볼 때마다 호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호요? 선집 유동원. 선택과 집중. 아,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참 이거 내부자 정보 알면은 돈 된다는 소리가 시장에서는 있는데 애플카 그때 막 그거 이슈 됐을 때 오히려 저 뭐 그쪽 관계자들은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안 되는 얘기였다 하는 거. 네. 어렵다고 저희도 네,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중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또 외국인 수급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나타냈고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국내 증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이후에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7%,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이네요. 2,624포인트, 강보합이죠. 2,630포인트, 코스닥이 0.7% 올라갑니다. 8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네요. 72,800원, SK하이닉스는 0.3% 올라갑니다. 154,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죠. 40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으로 80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6만 1,500원이죠. 현대차는 2% 약세입니다. 2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사흘 연속도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1만 3,1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1% 내림세네요. 18만 8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1.2% 올라갑니다. 43만 2,500원. LG화학이 0.7% 상승하죠. 4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9% 강세입니다. 리튬, 니켈 값이 바닥을 쳤다. 이제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9.3% 강세 25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6% 올라갑니다. 60만 원 회복이 됐네요. HLB가 1.9% 하락합니다. 7만 4,200원, 알테오젠 3% 하락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오죠. 15만 2,500원. 엔캠이 3.7% 떨어집니다. 31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0.5% 하락하죠. 11만 5,400원. 그리고 HBSP가 0.3% 떨어집니다. 5만 2,9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 올라갑니다. 13만 7,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만 4,800원이고 리노공업도 소폭 하락이죠. 19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도 종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앞서 보셨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물론이고요. 미래나노텍이 지금 15% 급등 중입니다. 2만 55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상승 중이고 하이드로 리튬도 4.98% 올라갑니다. 6,740원, 지오릿 에너지도 6% 강세.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6.7% 올라갑니다. 2만 800원이고요. 금양도 6.3% 상승 9만 7,300원이고 리튬 포어스도 3.8% 강세, 테라사이언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앞서 보셨죠. 신성 델타테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CS도 8% 강세, 파워로직스도 2% 올라갑니다. 그밖에 대창도 1.9% 상승 중이고요.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 초전도체 관련주들. 자, 그리고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를 지금 찍고 지금 그 중심에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나무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들 오늘 강세입니다. 갤럭시아 SM 1.7%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 7% 강세, 한화투자증권 4% 올라가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지트 3%에서 4% 올라가고요.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TV 4.8% 상승, 위메이드도 4% 올라가고요. 컴투스 홀딩스, 폴라리스 오피스 모두 강세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9억 원, 2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74억 원, 24억 원 순매수, 기관은 9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 지났는데 1,126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한 1,3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 선물에서 또 빠르게 사네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샀죠. 예, 그러니까 기관이 샀다. 야, 보자. 지금 그러면은 또 여기서 초전도체가 관련주가 다시 또 힘을 낸다. 오늘은 근데 리튬 관련주 흐름이 세고요. 리튬이 세고 가상자산 쪽 세고요. NFT 강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하도 요즘 재밌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 아센디오였나? 아센디오? 그 최수종 씨 하이라이트 그 부부가 속해 있다는 연예 기획사. 10% 급등 중이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신사업에 초전도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0몇 개를 갖다가 신사업 추진으로 한번 하기로 했는데 한 이틀 상황 우리 또 유본 부장님은 그런 종목도 있나요 하는 눈빛이신데 한 이틀 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또 한 이틀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빠지다가 이게 K 증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기 뭐 애플이 포기한 거 저걸 신사업에 넣으면 또 한번 상한가 한번 나오지 싶은데. 어떤 걸 신사업에 넣으면? 애플이 포기한 그냥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30%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 좀 해주시죠.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얘기하시죠. 네. 이따가 그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짚어보기는 하고요. 우선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제가 항상 거의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ROE가 왜 이렇게 낮냐?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냐?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정말 낮을 때가 6%예요, 6%. 근데 그 신흥국의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올라와서 이제 8%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4%포인트는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PBR 우리가 얘기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주주환원 배당을 많이 해야지 이 북발류가 막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주주환원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ROE가 높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유보만 하면은 북발류가 늘기만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ROE가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배당을 ROE도 해주면 떨어지고 PBR도 낮아지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게 저기 보시면은 주주환원 비율이 97%입니다. 그러면 100 벌어가지고 97을 갖다가 배당이든 자사주 매각이든 그쪽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북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게 보시면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관로 안에 57은 뭡니까? 저게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사주 소각이 없네요, 그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20%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했다가 다시 내놓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우리도 자사주 매입하죠. 매입은 하는데 소각을 안 하죠. 올라오면 또 팔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은. 그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올라가주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ROE가 8% 조금 넘는데 이게 11%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적정 코스피가 얼마가 나올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암산되는지 한번 다시 질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지금 현재 ROE는 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8%인데 11%로 올라갔다. 11%로. 네, 11%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2,600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퍼센트지로 계산하실 거잖아요. 예. 40% 근데 올라가는 그것보다 거지. 훨씬 더 높아요. 왜 8에서 8%가 11% 같다. 그럼 3%포인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한 40%. 뭐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된다. 30% 이상 오를 것 같다. 40%. 근데 거의 40% 올라갑니다. 네, 적정 가치는. 40%. 더 많이 올라가. ROE 상승분보다 지수 상승 포인트 크다. 더 커요. 그래서 배당을 갖다가 지금 20%대에서 네. 일본 우리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일본 증시 왜 이렇게 좋냐. 예. 근데 아까 숫자 보시면 일본이 지금 52%거든요. 후후. 그러면 우리가 2배만 늘리면 40%고 2.5배 되면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2.5배 늘려주거나 네.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면 예. 이 일본의 밸류에이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얼마 가냐면 4천 갑니다. 4천. 올까요 그런 날이?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첫 단추에 어떻게 뭐 이제 벌써부터 배부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기업들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는데 기업들한테 하라고 해서 안 되고요.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게 하면 표창장을 준다면서요? 그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 네. 왜 그러십니까 나왔어. 네. 아무튼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그런 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에선 부족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법안이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밸류업이 될 거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한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네네.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펀디멘탈적인 부분, 성장적인 부분. 우리나라는 모멘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클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업종 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을 1위부터 30위 정도로 뽑거든요. 예. 뽑아 보면은 지금 올라오는 1위부터 30위 안에서 한국 종목이 거의 3, 4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근데 1등이 뭐가 올라오냐면 SK 하이닉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요. 매력도가 그렇게 높아요. 네, 그 다음이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고요. 예. 한국 기업으로선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나라 종목으로 보시면은 네. 1위가 하이닉스가 나오고 2위가 기아차 나오고 3위가 한미 반도체 나오고 4위가 현대차 나오고 5위가 네이버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장이 뒷받침되는 업종도 중요하고 네. 여기에 또 밸류업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실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은 가치도 있는데 성장도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가치 성장주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 그래서 올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방향은 잘 잡았죠. 예. 이렇게 가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ROE를 높이는 방법 등등등등.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죠. 예.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자. 보면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끔 유도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운이 좋다라는 게 경기가 네. 안 나빠질 것 같다. 예. 그러니 연착륙.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잘 이거를 잘 기회가 왔었을 때 활용을 해야죠. 네.
계속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약간 그동안 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러셀 이제 2000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할 때 이쪽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예. 금리가 떨어져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6월 달부터 예. 시작해서 아마 12월 달로 가면은 점점 더 그 초과 수익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전략을 저희는 펴고 있냐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금리에 예민하지 않은 중소형주들도 있어요. 예. 뭐 당연하겠죠. 가치가 있고 부채 네. 비율이 낮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종목들을 뽑아 보니까 소형주 중에서 성장주 600이 있어요. 네. 근데 ROE가 예. 자그마치 18%입니다. 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IJT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중소형주 ETF에 들어가 있는 대표 종목들을 뽑아보고 있어요. 그 600 중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나타나는 종목을 좀 뽑아보고 이런 어떤 전략을 좀 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소형주 600 성장주 ETF의 PER이 16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전체 PER이 20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ROE도 사실 뭐 S&P 500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죠.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너무 다 사시면 안 되고 중소형주를. 네네. 그렇지만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정도를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데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을 거다. 예. 그러면은 주식이 더 중요하다. 네. 채권보다는. 그래서 8대2 전략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나스닥 100이 제일 중요하다. 나스닥 100. 네. 그리고 그 이외로 넘어가면은 뭐 다른 쪽도 좀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를 투자를 한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보시면은 업종으로 돌아가면 전기차, 반도체 뭐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IT다. 아, 나스닥 쪽. 네.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그 살짝 조금씩 전기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더더욱이나 대선이 끝나면 네. 예, 그때부터는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AI와 IT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예.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을 보여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는 좋은 종목을 좀 잘 골라 놓으시고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